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상환학교입니다. 자, 신관영 선생님 모시고 정주영 회장 4편 마지막입니다. 자, 4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의 중요성. 사실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그 오해도 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데 정주영 씨의 소통 방법과 그리고 현장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주영 회장은 직접 현장을 뛰었습니다. 현장에 매일 찾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소통을 했지요. 그 방식과 효과가 어땠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말단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 정주영 씨가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고 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현장에서는 호랑이라고 불렸죠. 아주 내려오면 뭐 불 같은 성격이고 뭐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특별히 경부고속도로 현장에는 자주 나타나서 아예 거기서 그냥 야전치 넣어놓고 잤어요. 그냥 그런 정도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먼지도 마셔가면서 고생한다는 것이 일종의 그 동료의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죠. 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현대라는 거는 지금 유명 재벌 기업이 돼서 그렇지만 얼마나 환경이 나쁘고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대의 노조가 그렇게 센 것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건설 현장이라든가 또는 뭔가를 할 때마다 그 공기 단축, 우리가 그때 무기는 공기 단축과 그리고 싸게 하는 거 그거 다 뭡니까? 임금이 싸졌다는 얘기고 공기 단축이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무슨 뭐 천리마 운동처럼 그냥 몰아붙였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장이 직접 뛰어내려와서 중요한 대목마다 어떤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회사다가 아니고 우리 회사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했겠죠.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요즘 그 젊은 직장인들 보면은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야 호랑이 떴어 이런 그 긴장감과 부담도 될 텐데 지금도 그게 먹힐런지요? 요즘은 그거 잘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 그 할 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운이 좋으신 게 그 시기에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통만 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믿고 따랐겠죠. 안 그러면 못 때려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계자 양성을 또 해야 됐고 또 지속 가능한 당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가 계속 남듯이 이 국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주영 씨의 해안을 좀 알고 싶고요. 이름하여 차세대 경영진 육성과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는지 정 회장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그 일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사실은 장남이 경영권을 회장이 돼야 정상인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대북 사업을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 아마 이 대북 사업이 앞으로 현대의 미래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렇죠. 북한에서 만약에 그 대북 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거나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확장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북한이 배신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사람은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이라고 봐서 정몽구 회장님이 실제적인 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몽헌한테 힘을 실어주셨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또 앞으로 현대의 주력 사업은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결국은 이제 좀 불미하게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몽희 씨가 또 이제 투신 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아픔이 있을 텐데,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투신했다는 건 그 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이, 그건 뭐 말도 못하죠. 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이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참 북한의 어떤 그런 어떤 돌변한 사태도 문제였겠지만은, 소떼 몰고 북한에 방문도 했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아산 재단을 만들어서 밀어붙였는데, 참 이게 나중에 참 큰 고통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누구죠? 지금 자동차 정몽훈 씨, 정몽구. 정몽구 씨가 네. 이제 결국 왕자난을 일으키고 또 현대를 또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정몽구 씨도 결국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비전과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선시대 이성계 태조죠. 그때 다섯째 아들이었던 방원, 이방원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제난으로 태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계의 마음이 참 아파. 왜냐면 이제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살육을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어떤 나라 운영을 계승하는 아들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걸 결국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몽구 회장의 어떤 현대를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늘에서 보면 또 인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몽구 회장님이 사실상 장자로 보거나 예. 장자였던 정몽필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실제적인 장자였고, 또 현대자동차가 이제 주력 사업이었으니까 아주 큰 사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명실공히 현대가를 계승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엉뚱하게도 정몽원 회장한테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대북 사업의 기대감이 아니었나 하는 거였는데, 네. 우리가 참 그때도 우리가 기대를 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그랬습니다. 대북 사업이 아마 금세기에 보기 드문 새로운 신개척 분야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아주 일을 하고자 하는 씩씩한 노동자들이 많았고, 남쪽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까 합하게 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나올 텐데 잘 안 됐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좌초되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정몽원 씨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참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가의 특징은 이 딴 데처럼 이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사장들도 새로운 위기가 나올 때 도전하고 이겨내는 그런 독립정신이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맛이 있죠. 왕자의 난이 있고 나서 굉장히 현대가 흔들렸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미 각자 자기의 몫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현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현대 저는 봅니다. 중공업엔 또 정몽준 회장이 또 잘 예, 해나가고 예. 있고. 각자 예. 자기 몫을 하는 그 현장 감각도 있고 또 도전 정신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맡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 우리 텍스트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 정중 회장님의 행복관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여쭙고 싶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행복의 4가지 조건은 첫 번째가 건강. 이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건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과 또 타인에 대한 이해심. 여기 있어 이게 서로 행복하다. 두 번째, 이또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항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 이것도 공감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행복의 조건은 한자로 유지자의성, 즉 뜻이 굳은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이를 성취할 수 있다.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등인데요. 선생님,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의 행복관을 조금 더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영 회장님의 행복관은 거의 빠진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또 유지자 의성이라는 말을 해보신 거 보니까 그분이 저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 한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악으로서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그 한문이라든가 고사성어를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저는 그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태도다. 뭐 아까 정주영 회장님이 건강이 최고다. 그렇죠. 건강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건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러나 건강이 좀 나쁘더라도 뭐 눈이 안 보이는 헬렌 켈러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귀가 안 들렸다고 헬렌 켈러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태도가 아닐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이, 물론 지금 행복의 조건 중에서 건강해야 된다. 그건 참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 조건이 좀 망가졌더라도, 조금 미흡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행복관을 얘기한다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태도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제 없는 거를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범사에 만족한다는 것과도 연관이 될까요? 그 성수에 나온 말씀이요. 무작정 상경을 했을 때 성공한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도 있지만 성공 못한 분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해방 선생님이라고, 해방해에 1945년에 4월 1일 만우절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름을 해방이라고 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예. 김해방 선생님인데, 그분은 지금 그 폐유지하고 재활용품을 모으십니다. 거의 기업 수준으로 모으세요. 아주 그냥 사큼하게 쌓아놓고 하시는데, 그분이 정주영 회장님처럼 성공을 못했을지 몰라도 새벽 4시에는 어김없이 저하고 만납니다. 아주 신이 나서 일을 하시는데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운동 삼아서 하는 건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든하죠. 저보다 10년 후이니까 제가 희망을 갖습니다. 10년 후에도 내가 김해방 선생님처럼 그렇게 건강하다 그러면 정말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건 다 같아요. 그러나 한 분은 대기업을 이끌고 소문난 사람이고, 김해방 선생님은 소문 안 났지만 자기 몫을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분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뭐에 쓰실라 하나, 내가 보기에는 이미 노후 대책은 끝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요번에 한여름에 그 때학교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봐갖고, 저는 그분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누가 더 행복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태도가. 그래서 그분의 태도는 내가 가진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신명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불행이 그분한테는 끼어들 대목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폐유지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쉽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정주영 회장님도 있지만 성공은 못했으나 각계각층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주영 편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인 열전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세계 최고의 철강인 박태준 회장 편입니다. 텍스트는 이 교재인데, 도서출판 아시아에서 발간한 박태준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이대환 씨가 이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심도 높은 이 토론할 텐데, 잠깐만 이제 예고하겠습니다. 선생님, 박태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등소평 씨가 그 일본 제철 회사를 방문했어요.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랬더니, 중국은 안 됩니다. 박태준 씨가 없습니다. 그럼 박태준 씨 수입하면 되지 않냐고. 등소평이가 가장 탐냈던 한국인이 박태준. 그 정도군요.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기자들한테 말할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건희 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이병철 씨가 이제 손자인 그 이재용 회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박태준 회장 같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뭐 미국의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박태준 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은 산업의 쌀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가능했고, 그리고 또 조선업도 가능했고, 지금의 이 아파트들 다 만약에 우리가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수입해서 썼으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네. 아파트에 다 철강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기적은 박태준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그 텍스트는 이게 분량이 이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알기 쉽고 재미있게 우리 박태준 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면목을 또 선생님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가 그때 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